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매일 밤 우리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누구에게 인정받았는지. 그런데 정약용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흥미로운 건 이 질문이 젊은이보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더 강렬하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것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온기였다는 것을. 오늘 당신이 남긴 빛은 무엇입니까? 일 왜 빛인가? 빛은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등대처럼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촛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둠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의 크기가 아니라 빛을 밝히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1801년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의 나이 40, 한창 능력을 펼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영향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등을 돌렸고 세상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기록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 모두 이 유배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빛은 시간을 타고 흐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정약용의 글을 읽습니다. 그의 생각을 배웁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홀로 켠 촛불 하나가 세기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빛은 소리 없는 빛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군중 앞에서 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업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세상은 이미 젊은 사람들의 것인데.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빛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지위를 묻지 않는다고, 단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이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나눠주는 작은 배려, 누군가를 위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빛입니다. 작지만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진짜 빛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빛을 밝혔습니까? 이 노년의 빛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 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몇 개의 프로젝트를 완수했는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가? 어떤 직함을 달았는가? 세상은 우리의 이력서를 봅니다. 숫자로 환산 가능한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당신이 올린 실적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당신의 이력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온기입니다. 정약용의 제자들이 기억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쓴 500권의 책보다 스승의 눈빛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자신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던 그 모습, 틀린 답을 말해도 먼저 이해하려 했던 그 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노년의 빛은 여기서 나옵니다. 더 이상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할 직급도 깨야 할 목표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남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주가 어른이 되어 당신을 떠올릴 때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할아버지가 어떤 회사 임원이었다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화를 내지 않던 그 부드러운 얼굴일까요? 할머니가 얼마를 벌었는지일까요? 아니면 늘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던 그 따뜻한 태도일까요? 존재로서의 빛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를 내지 않는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낯설게 변해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불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평온한 얼굴 하나가 주는 안정감을 아십니까? 당신이 화를 참는 그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쉼터가 됩니다. 둘째, 귀 기울여주는 태도입니다. 젊은이들은 바쁩니다. 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인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판단 없이, 조언 없이 그저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셋째,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온 만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조언합니다. 그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이 태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성과를 내지 않는데도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노년의 빛입니다. 당신이 손주와 함께 앉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그 시간, 말없이 며느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 눈빛, 이웃 어르신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다시 들어주는 그 인내, 이 모든 것이 빛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빛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흐르게 할 시간입니다. 산빛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태도다. 많은 시니어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이들의 언어는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답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행동보다 마음이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도, 개혁을 주도할 수도, 백성을 직접 구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제자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들이 좌절할 때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던 황상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스승님은 늘 먼저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냐?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 질문이 귀한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저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빛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빈민가에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도로입니다. 첫째,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잘 지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마트 계산원에게, 버스기사에게 건네는 한마디. 이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태도입니다. 7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기다립니다. 오늘 김 선생님 안 보이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분 인사를 받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둘째, 먼저 건네는 인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먼저 다가오기를, 먼저 말 걸어주기를. 하지만 빛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빛은 먼저 밝혀집니다. 당신이 먼저 눈을 마주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것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손주가 집에 왔을 때 공부는 잘하냐? 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며느리에게 집안일 좀 제대로 해가 아니라 요즘 힘들지? 라고 먼저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묵묵히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말을 들으면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대화 중에도 다음 할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니? 그때 힘들었겠구나. 이 공감 하나가 상대를 살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불을 피울 힘이 없다면 작은 촛불을 켜라. 작은 촛불조차 켤 힘이 없다면 바람막이가 되어주어라.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불을 켤 때 등을 돌리지 말고 함께 있어 주어라. 빛은 크기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건넨 그 인사, 짜증 대신 참아낸 그 순간, 바쁜 사람을 위해 천천히 말해준 그 배려, 이 모든 것이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용한 기준점이 되는 것. 정약용은 화려한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을 선동하지도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그는 그저 묵묵히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평생 그를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가 그들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서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불의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거창한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기준점의 힘입니다. 방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기준점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도 이미 누군가의 기준점입니다. 손주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식탁에서 음식을 남기지 않는 모습을, 당신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당신이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습을, 이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내면에 새겨집니다. 며느리도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당신이 힘든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할 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저 어른처럼만 살고 싶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75세 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동네 경로당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남의 뒷담화에 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요? 저는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다만 내 기분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 후배 어르신은 박 여사를 보며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의 빛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일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서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답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곳은 되어주겠다. 당신도 그런 존재입니다. 손주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올 때 당신은 그 아이의 피난처입니다. 자식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당신은 그들의 나침반입니다. 이웃이 외로울 때 당신은 그들의 등불입니다. 기준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점입니까? 오빛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비춘다.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거창한 것이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SNS에서 수천 명의 좋아요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멀리 있는 백성 들을 구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공부는 하고 있느냐? 어머니께 효도하고 있느냐? 500여 통의 편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일상의 안부, 작은 조언, 따뜻한 격려. 이것이 정약용이 가장 먼저 비춘 빛이었습니다. 빛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가족,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이들이 바로 당신의 빛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힘내라는 말 한마디, 잘 다녀와라는 인사 한 번. 이것이 그들의 하루를 바꿉니다. 80세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 내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 좋네. 기분 좋은 하루 되길. 단 한 줄. 하지만 며느리는 말합니다. 그 문자를 받으면 힘이 나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주려 애썼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옆집 사람을 먼저 돌봤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옆집 독거노인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는 것, 아래층 젊은 부부에게 애 키우느라 힘들죠? 라고 말 걸어주는 것, 경비실 아저씨께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 하나 건네는 것, 이것이 빛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편지가 오면 반드시 답장을 썼습니다. 소식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네. 친구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지 못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 김 선생은 매달 한 명씩 옛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떤 친구는 울먹였습니다. 자네 전화 받고 일주일을 웃으며 살았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노년의 빛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밖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옆집 사람을 모른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당신의 빛이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빛을 비춰보십시오. 육상처받은 사람을 비추는 가장 따뜻한 빛. 정약용은 좌절의 시간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 명예,
꿈, 미래.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먼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18년. 그는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경험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고통을 이해합니다. 유배지에 찾아오는 제자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사람, 집안이 몰락한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 정약용은 그들의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그는 그들을 위로할 때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공허한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네. 나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조언은 때로 공허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몰라서 위로가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경험한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당신도 상처를 겪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 아픔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자격. 젊은이들은 자주 좌절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꿈이 좌절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때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보렴, 지금 나는 여기 있잖니. 그리고 행복하단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젊은이의 인생을 구합니다. 78세 최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60대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천천히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 그는 동네 청년들의 상담자입니다. 실패한 청년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단지 다른 시작일 뿐이지. 그 청년들은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성공한 사람의 조언보다 할아버지 말씀이 더 와닿아요. 노년의 빛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견뎌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시간들, 당신이 참아낸 그 고통들, 당신이 버텨낸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픔이 너희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내가 넘어진 곳을 너희는 피해가거라. 내가 일어선 방법을 너희는 배워가거라. 당신의 상처는 자격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자격,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자격, 누군가의 어둠을 밝힐 자격. 당신이 겪은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그 상처가 이제 누군가의 약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상처로 누군가를 치유해보십시오. 7 나의 하루가 남기는 흔적. 정약용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거창한 일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제자와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당신의 하루는 무엇을 남깁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별일 없는 하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하루.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었다면 그것은 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것도 남습니다. 당신이 화를 참았다면, 불평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표현했다면 이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주가 당신과 함께 보낸 오후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그 시간에, 당신이 너는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해준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억을 간직합니다. 이웃이 당신과 나눈 짧은 인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준 그 관심을,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 했던 그 작은 친절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73세 정할머니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한 줄을 씁니다. 오늘의 좋은 일 하나?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겨왔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께 음료수를 드렸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기록들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삶의 역사가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노트를 보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작지만 의미 있는 날들이었어요. 오늘 하루 2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었는가? 미소는 말보다 강합니다. 표정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마트 계산대의 직원에게,
복도에서 만난 이웃에게 당신의 미소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누군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들어주었습니까? 배우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뭐 대수야라고 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습니까? 친구가 반복된 이야기를 또 할 때 그 이야기 벌써 들었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들어주었습니까? 이것이 빛의 흔적입니다. 정약용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남겼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빛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1년이면 365명입니다. 10년이면 3650명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남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팔빛은 늦을수록 더 따뜻해진다. 해질 무렵의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오의 햇빛은 강렬합니다. 눈부시고 뜨겁고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의 빛은 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싸줍니다. 같은 태양인데 시간에 따라 빛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 우리의 빛은 강렬했습니다. 패기 넘치고 자신감 있고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빛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때로는 그 빛이 다른 사람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빛이 변합니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따뜻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의 사상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날카로웠습니다. 개혁을 외쳤고 변화를 주장했고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정의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을 거치며 그의 사상은 깊어졌습니다. 말년의 저서들을 보면 다릅니다. 더 이상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합니다. 사람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대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격려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이제는 온건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상을 포기하신 겁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이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품으려 한다. 이것이 늦은 빛의 힘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려줍니다. 이해해줍니다. 감싸줍니다. 손주가 실수를 했을 때 젊은 부모는 다그칩니다. 왜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하면 돼. 이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며느리가 서툴게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는 잔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혜로운 어르신은 다릅니다. 천천히 해.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이 이해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늦은 빛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해봤고 좌절도 해봤고 상처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68세 송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엄격한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엄하게 대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학생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엄격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다릅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와도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아이가 산만해도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그의 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송 선생님, 예전보다 훨씬 좋은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따르거든요. 그가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는 가르치려 하기보다 함께 하려고 해요.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것을 겪어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정오도 지루한 오후도 모든 것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빛은 깊고 풍성합니다. 당신의 빛도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빛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비난보다 이해를, 판단보다 공감을, 가르침보다 함께함을 줄 수 있습니다. 늦은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빛은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을 돌아보는 단 하나의 질문.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일 할 일, 오늘의 실수, 아픈 몸, 걱정거리. 우리는 대부분 불안이나 후회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전부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지만 묻습니다. 이 질문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질문은 하루를 재정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하루도 이 질문 앞에서는 의미를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었다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었다면, 누군가를 생각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비췄다면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둘째, 이 질문은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답이 아니오였다면
내일은 얘라고 답할 수 있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야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이 질문은 삶을 정렬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누군가를 웃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매일 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날은 답이 명확했습니다. 오늘 나는 제자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빛이 되었다. 어떤 날은 애매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거나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을 때 오늘은 아무에게도 빛이 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빛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진 사람은 내일 다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82세 안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지만 매일 저녁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는 힘들어도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좋아요. 당신 덕분에. 간호사는 그 말에 힘을 얻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가 우울해할 때 그는 손을 잡아줍니다.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그 환자는 위로받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여전히 빛이 될 수 있구나. 작은 미소, 짧은 말, 따뜻한 손길. 이것으로도 충분하구나.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거창한 성과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꿨는지 묻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답이 예라면 감사하며 잠드십시오. 답이 아니오라면 내일을 기약하며 잠드십시오. 답이 잘 모르겠다면 질문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잠드십시오. 질문을 붙잡고 사는 삶이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이 질문과 함께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빛이었습니까? 마무리 노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다. 정약용은 이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게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약용이 가장 많은 책을 쓴 때가 언제입니까? 40대에서 60대 유배지에서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가장 깊은 사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낸 때가 언제입니까? 권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초라한 유배지에서 그는 조선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가 가장 따뜻한 편지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던 그 긴 세월이었습니다. 500여 통의 편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스승의 가르침이었고 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빛을 비추느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달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빛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일도 했고 가정도 꾸렸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이제는 존재만으로도 빛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손주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넨 그 한마디, 잘 다녀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지은 그 미소, 전화로 안부를 물은 오랜 친구, 힘들어하는 자식에게 보낸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입니다. 당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당신의 그 짧은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바꿨는지, 당신의 그 따뜻한 눈빛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한 당신의 빛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비춥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켠 작은 촛불 하나가 세기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모르더라도 당신이 남긴 온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넨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그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끕니다. 노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게,
가장 따뜻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비춰도 됩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빛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는가? 답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사는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이 살아있는 모든 날 계속 이 질문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를. 당신의 빛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어르신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빛이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빛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빛이 되어준 어르신은 누구였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신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빛의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